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고전시조 작품들,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아름다움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조군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장르죠. 맞아요. 이게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 또 감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시조들 속에 숨겨진 핵심 메시지, 또 표현 기법,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까지 좀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충성심, 자연사랑, 철학적 고뇌, 인간적인 감정, 또 백성을 향한 교훈까지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정말 여러 이야기가 있겠네요. 네,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듯 시조 한 수 한 수에 담긴 의미를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충신의 노래입니다. 이직에 가마귀 검다하고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유명한 작품이죠. 가마귀 검다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음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까마귀랑 백노, 흑백 대비가 아주 선명한데 이게 단순히 새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까마귀는 겉모습이나 평판 때문에 오해받는 자심, 그러니까 이직 같은 인물을 상징하는 거죠. 이직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 그 격동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니까요. 네, 맞아요. 새 왕조 조선에 참여하면서 여러 의심이나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 속은 검지 않다. 내 충심은 변치 않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백노는 반대로. 그렇죠. 겉은 희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검은 그런 위선적인 존재들을 꼬집는 겁니다. 아하. 특히 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도 계속 의심받으니까 내 진심 좀 알아달라 이런 호소로 읽을 수 있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네요. 네,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걸 정몽주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이직의 상황에서 읽을 때 그 절절함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던 원천석의 흥망이 유수하니 이 시조는 실품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망국의 한이 서려 있죠.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개워 하노라. 옛 궁궐터 만월대가 그냥 가을 풀만 무성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천석은 조선 건국 후에도 벼슬을 거부하고 고려 유신으로 남은 분이죠. 화려했던 500년 왕업이 이제는 폐허가 되고 저녁 무렵에 그곳을 지나는 객, 바로 자기 자신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객이 시인 자신이었군요. 네, 추초, 가을풀, 석양 이런 시어들이 망국의 슬픔과 허무함, 그 무상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한 왕조의 끝을 보는 그런 비애감이 느껴지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 자연 속에서의 삶, 이른바 강호를 노래한 작품들로 가볼까요? 네, 강호가도 시조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죠.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흥취를 노래했는데 각 연끝마다 역군이셨다. 이게 붙는 게 참 특이해요. 그 부분이요. 네. 예를 들어 봄 노래 보면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개변에 금리 너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로움도 역군이이셨다.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데 이게 왜 임금님 은혜죠? 약간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맹사성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 초기의 명제상이잖아요. 네, 황희정승과 함께 유명하죠.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봄에는 낚시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고 가을엔 추수 구경하고 겨울엔 눈 보고 이런 즐거움을 노래한 건데 네네. 이 모든 한가로움과 즐거움의 근원을 임금의 은덕으로 돌리는 거. 이게 바로 당시 사대부들의 중요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교적인 가치관이군요. 그렇죠. 자연에 은거하면서도 즉 임금과 국가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겠다는 일종의 다짐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편히 지내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런 생각. 자연을 즐기는 것조차 충성의 표현이 되는 셈입니다. 와, 그렇군요. 자연예찬 속에 그런 속뜻이? 네,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강호가도 계열인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망 분위기가 확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생생하고 진짜 어부의 삶이 보이는 듯한. 아, 네. 어부사시사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총 40수나 되잖아요. 네, 40수. 게다가 그 지국총 어사와 같은 여음구. 이게 반복되니까 진짜 뱃노래 같아요. 흥겹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추나 추동 각십수씩 배 띄우고 노젓고 단 내리고 돌아오고 이 하루 일과가 시간 순서대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어요. 아, 구성도 치밀하군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지국총 어사와 이게 노젓는 소리, 어기어차 하는 소리거든요. 또 뭐 뱃더라, 닷 들어라 이런 여운구들이 실제 뱃일의 연장감 그리고 음악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듣기만 해도 흥이 나네요. 근데 이 시 속 어부가 아시다시피 윤선도도 정치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유배도 많이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계를 위한 어부라기보다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이상적인 존재, 물의 한정이라고 하죠. 세속 밖의 한가로운 정취, 그런 걸 추구하는 사대부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강호사시가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또 예술적 완성도도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연시조도 있던데요. 이것도 자연 속 삶의 만족감을 노래한 거죠. 네, 만흥. 말 그대로 흥에 겨워 읊는다는 뜻인데요. 첫 수부터 인상적이에요. 산수간 바위 아래 돛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함의 뜻에는 내분인다 하노라. 남들이 비웃던 말든 이게 내분수다. 아주 당당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안빈낙도의 정신이죠.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도를 즐긴다. 아, 안빈낙도. 네, 만흥은 윤선도가 오랜 유배와 은거 생활 중에 지은 건데 현실은 어렵지만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 그 흥취를 노래한 겁니다. 어떤 구절이 좀 대표적일까요? 예를 들면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 실카지 실컷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아, 소박하게 먹고 자연에서 노리는 것 외에 다른 건 부럽지 않다. 네, 세상 부귀영영아 다 뜬구름이고 나는 이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 이런 달관의 경지, 자연과 하나 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정신적으로 이겨내려는 의지가 엿보이죠. 자연에서 큰 위안을 얻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학문과 수양, 도를 추구하는 길을 노래한 시조들을 좀 만나볼까요? 네, 유학자들의 중요한 테마죠. 역시 이 분야의 거장,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도산 12곡, 자연의 이치를 노래한 언지 6곡, 또 학문의 길을 노래한 언학 6곡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가요들이 좀 음탕하거나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이걸 대신할 건전한 노래, 심신 수양에 도움이 되는 노래를 보급하려고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 교육적인 목적이 강했군요. 네. 언지에서는 주로 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또 자연에 담긴 이치를 노래하죠. 예를 들면 이런들 어떠하며 결혼들 어떠하려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항 자연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 무수하려.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언학에서는 옛 성현들의 길을 따라서 학문에 힘쓰자 이걸 권면합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여던길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옛 성현들이 걸었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네, 이렇게 자연 감상, 언지과 학문 수양, 언학 이 두 축을 통해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한 거죠. 교훈적인 성격이 꽤 강합니다. 율곡이의 고산구곡가라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조자의 무의구곡가를 본떠서 지었다고 하던데요. 네,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곡이인은 고산, 지금의 황해도 해주에 은병 정사라는 학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다나요. 네. 그러면서 그 주겸의 9군데 아름다운 경치, 이걸 구곡이라고 이름 붙이고 각 장소를 배경으로 시조를 지은 거예요. 1곡 관함, 2곡 화함, 이렇게 9곡까지요. 아, 도산 12곡보다
훨씬 구체적인 장소를 설정했군요. 네, 그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각 곡마다 특정 장소를 설정하고 그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감상과 학문 수양의 의미를 연결시킨 거죠. 예를 들면요? 제1곡 관암에서는 1곡은 어둠에요, 관암에 해비 친다 하면서 학문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제5곡 은병에서는 학문 연구의 깊이를 노래하는 식이에요. 아하, 장소마다 의미를 부여했군요. 네,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넘어서 각 경치에 성리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교훈적, 교육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제자들과 함께 그 공간과 의미를 공유하려 했던 거예요. 고산구곡도라는 그림도 같이 전해진다고 하던데 맞아요. 시와 그림을 함께 감상하면서 그 이상적인 공간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이고 애틋한 감정, 이런 걸 노래한 시조들을 살펴볼까요? 네, 사랑과 그리움, 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그렇죠. 절창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다가 오롯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 구절, 와, 시간을 잘라서 보관했다가 펼쳐 쓴다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죠. 이걸 시간의 물질화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물질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을 마치 천이나 옷감처럼 버혀내고 그걸 이불 아래 서리서리 차곡차곡 넣어뒀다가 임과 함께하는 그 짧은 밤을 위해서 굽이굽이 길게 길게 펼쳐 쓰겠다니 상상력 자체가 대단하네요. 임이 없어서 길게만 느껴지는 겨울방의 외로움 그리고 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또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 그 서리서리, 굽이굽이 같은 우리말 표현이 참 예뻐요. 맞아요. 그런 의태어를 정말 효과적으로 써서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죠.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사물처럼 다루는 이 기법, 이게 황진의 시조의 백미이고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정말 극대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을수록 감탄하게 되네요.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애상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시조도 정말 아름답죠. 미역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경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하얀 백꽃의 밝은 달빛, 그리고 두견새 소리. 이 조합이 뭔가 슬픔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각적인 이미지, 이화, 백꽃, 월백, 달빛, 이 흰색 이미지가 아주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청각적 이미지, 슬픔이나 한을 상징하는 자규, 두견새 소리가 더해지면서 화자의 그 애상적인 감정이 확 고조되는 거죠. 일지춘심은 무슨 뜻인가요? 아, 일지춘심. 봄날 나뭇가지 끝에 어린 마음. 그러니까 봄을 타는 그런 섬세하고 애틋한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자규, 저 두견새가 알 리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다정도 병인양하여. 여기서 다정이 그냥 정이 많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사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혹은 떨쳐버릴 수 없는 온갖 번뇌, 시름 같은 걸 함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런 섬세함이 오히려 병처럼 느껴져서 잠 못 이룬다는 고백, 이게 정말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죠. 시각, 청각, 이미지를 너무나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그 애상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 그런가 하면 임제 북천이 말딱커늘은 아주 재치가 넘쳐요. 아, 임제. 네, 풍류남하죠. 평안도 기생 한호와의 일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이야기가 유명하죠. 북천이 말딱커늘 우장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참비로다.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얼어잘까 하노라. 이 마지막 구절, 얼어잘까 하노라, 이게 핵심인 것 같죠?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 펀이죠. 참비가 진짜 비만 뜻하는 게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임제가 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성품의 시인이었는데 평안도 기생 중에 한우, 즉 차가운 비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어요. 아, 이름이 한우. 네, 그래서 북천, 즉 한우가 있는 북쪽 하늘이 맑다고 해서 비옷 없이 갔는데 가보니 참비, 즉 한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이게 표면적으로는 찬비를 맞아서 춥게 자열했다. 이지만 속뜻은 오늘 한우를 만났으니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까. 이런 뜻도 되고 네. 또 다르게는 혹시 한우한테 좀 차갑게 대접받아서 오늘 밤 얼어붙은 듯 외롭게 자야 하나?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고 심지어는 당시 한우와 함께 유명했던 어리라는 기생 이름이랑 연결해서 어리와 잘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와, 정말 중의적이네요. 네. 상대방 마음을 슬쩍 떠보면서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위트 있게 전달하는 거, 이게 당시의 풍류 또 해악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진지한 시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재밌네요, 정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요. 삶의 교훈이나 현실을 담은 시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죠. 정철의 훈민가. 이건 제목부터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거예요. 내용도 보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하면서 효도를 강조하고 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사스라 하면서 공동체 규범을 이야기하고 아주 직접적이네요. 네, 총 16수로 된 연시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 형제 우애, 충성, 신의, 근면 같은 유교 윤리 덕목들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조도 보면 뭐뭐 하소셔, 뭐뭐 맙소사 이렇게 직접적인 권유나 명령 형태를 쓰고 있죠. 문학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교훈 전달, 백성 교화,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당시 통치 이념이 반영된 거죠. 그렇군요. 교과서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고려 말 우탁에 한 손에 막대 잡고 이 시조는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인데 방식이 참 재밌어요. 아, 우탁의 탈로가 네, 초기 시조의 대표작 중 하나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니 늙음이랑 백발을 가시랑 막대기로 막으려고 했다니 귀엽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발상이 아주 해학적이잖아요. 늙음과 백발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물리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시도. 그만큼 늙는 게 싫고 거부하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공감 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백발이 그걸 다 알고 지름길로 먼저 와버렸다는 거잖아요. 아, 꼼짝없이 당했네요. 네, 결국 세월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어떤 체념? 달관 같은 것도 느껴지죠. 아주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 표현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김천택의 서검을 못 이루고 이 시조는 작가가 사대부가 아니라 가객, 그러니까 전문 노래꾼이었다는 점이 좀 특이해요. 아, 네. 김천택, 조선 후기 유명한 가객이고 또 청구영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조집을 편찬한 인물이죠. 시조 내용을 보면 서검을 못 이루고 쓸쓸한 몸이 되어 50년 공명을 허사로 지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한탄하는 내용 같아요. 글공부 서나 무예 검 어느 쪽에서도 성공 못하고 헛되이 늙었다는. 네,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는 문이나 무로 입신양명하는 걸 최고로 쳤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어떤 허탈함, 아쉬움이 드러나죠. 이건 사대부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중인계층 예술가의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반전이네요. 두어라. 이 뒤 곧 웰진된 날따를 이 있으랴. 바로 그 부분이죠. 두어라,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 노래 가곡을 할진된 나를 따를 자가 있겠는가 하는 엄청난 자부심. 와, 비록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는 얻지 못했지만 내가 평생 바친 이 노래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예술가적인 자의식이 폭발하는 거죠. 멋있는데요? 네, 사대부 중심의 시조 세계와는 또 다른 이런 전문 예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시조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충성심부터 자연사랑, 철학적인 사유, 또 애틋한 사랑, 삶의 교훈, 현실 인식까지. 아니, 이 짧은 세 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운 세계가 담길 수 있죠?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시조가 비록 형식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깊고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시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시조들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아주 소중한 창과 같다고 생각해요. 과거로 통하는 창. 네. 유교적인 이상이나 자연 친화 사상, 또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의 곤회,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들, 그리고 사대부뿐만 아니라 기녀나 가객 같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간결한 형식 속에 담긴 비유나 상징, 언어 유희, 또 정교한 구성 같은 뛰어난 문학적인 성취.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감동과 미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네, 오늘 보면서도 여러 번 감탄했어요. 결국 이 시조들은 과거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는 정말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시조 속으로의 여정,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짧은 시들이 품고 있는 그 깊고 넓은 세계를 만나는 아주 즐거운 탐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많은 시조들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완벽한 충성심이라던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 완전한 철학적 깨달음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경지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시조들이 탄생했던 실제 역사적 배경은 뭐 전쟁이나 당파 싸움, 유배 같은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이상향을 노래한 시조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힘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일종의 도피처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외쳤던 걸까요? 아, 희망의 노래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던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이상적인 세계를 그림으로써 에둘러서 표현했던 건 아닐까요? 와,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도피냐, 염원이냐, 아니면 우회적인 비판이냐. 네,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오늘 이야기 나눈 시조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 아마 당신만의 더 깊은 울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 바로 시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딱 3줄짜리 짧은 시 안에 얼마나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딱 3줄 안에 나라에 대한 충성심, 복잡한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애틋한 사랑 같은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짧은 형식에 숨겨진 그 어마어마한 깊이를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조가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규칙은요, 진짜 간단해요. 딱 3줄, 글자 수도 한 45자 정도? 그게 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 이 시조의 마법은 바로 마지막 3번째 줄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도 못한 반전이 탁 하고 터져 나오거든요. 아니,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한 왕조의 그 모든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갈 거냐면요. 먼저 시조라는 이 작은 우주를 한번 쓱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치열했던 정치의 한복판에서 외쳤던 그 굳건한 마음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또 이 복잡한 세상을 피해서 자연으로 숨어든 학자들 이야기도 있고요.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절절한 사랑 노래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3줄의 우주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조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인데요. 근데 이 시대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규칙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엄청 시끄럽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어디 터놓고 말할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역할을 해준 게 시조였던 거죠. 무려 500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꽉 막힌 세상, 정치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던 그곳에서 시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 같았어요. 이 짧은 세 줄짜리 시 안에다가 정치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뜨거운 사랑까지 정말 모든 걸 담아 표현했던 핵심적인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역시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건 정치의 세계였겠죠.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궁중에서 시는 그냥 아름다운 글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충성의 맹세 그 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아주 거대한 갈등이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이제 힘을 가진 새로운 왕조, 조선편에 서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미 다 망해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충신들이 있었던 거죠. 정말 팽팽했겠죠. 바로 이런 혼란의 한복판에서 이직이라는 학자가 쓴 시조가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자신의 굳은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인 비유 속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마치 암호 같은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암호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까마귀가 나와요. 시인은 까마귀 검다고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죠. 이건 바로 자신의 변절을 그 검은 깃털 뒤에 숨기려는 부패한 관리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로는요? 하얀 눈밭에 서 있으니 엄청 순수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선언하죠. 이렇게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밤하늘의 달처럼 홀로 빛나는 내 굳건한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와, 정말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던 시대에 어떻게 자연에 빗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치열한 정치판 한가운데서 자신의 절개를 외쳤던 시인들이 있었죠. 반면에 난 모르겠다 하면서 이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으로 쏙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인 윤선도가 남긴 이 한마디가 바로 그 마음을 딱 보여줘요. 세상 일이 나를 버려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내 즐거움은 끝이 없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학자들의 자연 속 도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지 쌓인 세상이라는 게 바로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정치판을 의미하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 진짜 평화, 진짜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윤선도입니다. 이분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관료였거든요. 그런데 끝이 없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공적인 의무감과 그냥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갈망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의 시 만흥을 보면요. 정말 강력한 구절이 나와요. 아니, 누가 삼정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지금 내 삶보다 낫다고 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황제의 삶도 하나도 안 부럽다. 와, 대단하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윤선도에게 자연은 그냥 경치 좋은 휴양지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묻혀온 때를 싹 씻어내고 아주 깊은 도덕적인 깨달음과 만족감을 얻는 뭐랄까 살아 숨쉬는 철학의 공간?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철학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감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조가 어떻게 시간과 신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의 우리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노래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시조들은 궁궐안이 아니라 그 밖에 더 자유로운 목소리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기생 황진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요,
남성 중심의 사대부들이 쓰던 시와는 차원이 달라요.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강렬한 시선을 보여주죠. 자, 드디어 황진이의 가장 유명한 시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시에는요, 정치, 어려운 철학,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마치 고무줄처럼 붙잡아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말 기가 막히고 애틋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상력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님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긴 이 겨울밤의 허리를 싹둑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시간 덩어리를 고이 접어서 따뜻한 봄 이불 아래에다가 잘 넣어둬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님이 돌아오시는 밤, 그때 이불 밑에 숨겨뒀던 시간을 서리서리 아주 조금씩 조금씩 펼쳐서 이 밤이 절대 끝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움이라는 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간을 자려고 접고 펼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냈다는 거. 이게 바로 시조가 가진 천재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충성, 도피, 그리고 사랑,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목소리들이 어떻게 시조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일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시조는요,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무라는 공적인 영혼, 자연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던 철학적인 영혼,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아주 사적인 영혼까지 이 모든 걸 다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서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공존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자화상 그 자체였던 거죠. 우리가 오늘 만난 시인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4세기 말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충절을 노래했던 이직이 있었고요. 거기서 200년쯤 지나서 16세기 중반에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황진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 100년이 흘러서 그 치열한 정치 인생 끝에 자연에서 평화를 찾은 윤선도까지. 보세요. 시대는 계속 바뀌었지만 시조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 뜨거운 정치의 싸움터에서부터 저 고요한 시냇물이 흐르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님을 그리워하며 잠 못 들던 그 외로운 밤까지 시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감정이라도 이토록 작고 단순한 형식 안에 얼마든지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딱 세 줄로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의 시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